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신부전학회 디지털 헬스 연구회 제7차 웹 심포지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2025년 들어서 첫 번째로 준비하는 심포지움으로 야심차게 어렵게 연자분도 초빙하고 그리고 패널 분들로도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분들로 모셨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모두 관심 있는 분야인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의료기기에 대해서 현재의 현황이 어떻고 그리고 앞으로의 이런 전망이 어떨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무엇보다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아마 아주 심도 있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실 연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실 연자분은 성균관대학교 정규환 교수님으로 삼성융합의과학원에 계시고 저희가 사이스트라고 부르는데 사이스트의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공학박사시고요. 성균관대학교 현재 산업융합의과학원의 부교수로 계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뷰노의 공동 창업자 및 CTO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삼성전자의 종합기술원과 기술원에서 전문 연구원으로 계셨고 현재는 저희 사이스트의 부교수님이시면서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의 교육이사와 대한의학영상정보학회의 교육이사로 계십니다. 정보환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박성질 교수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성균관대 삼성융합의학원 그리고 삼성서울병원 미래의학연구원 소속으로 지금 교육과 연구를 하고 있는 정규환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요즘 아마 매일매일 GPT가 됐든 제미나이가 됐든 클로우드가 됐든 인공지능을 거의 안 쓰시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사실 이제 현대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알파고라는 모먼트가 있었고, 그건 이제 특수 목적의 AI가 가장 인간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전문가를 특정 분야에서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능력을 뛰어넘는 것들이 하나가 있었고, 또 우리가 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지켜본 챗 GPT의 등장은 범용적인 인공지능. 사실 알파고는 특수한 한 가지만 인간보다 뛰어날 뿐이지 나머지는 전혀 역할을 할 수 없는데 챗 GPT라는 범용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바로 의학에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의료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정의되고 새롭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고 또 앞으로 챗 GPT를 위시한 많은 새로운 생성형 초고대 인공지능 덕분에 또 의료 분야에 또 다른 아주 큰 변화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에서는 지난 10년간 일어났던 일들을 빠르게 한번 돌아보고 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와 또 앞으로 일어날 많은 변화들을 한번 예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소개 방금 해주신 대로 이런 현재 병원과 학교에서 연구하고 있고 여러 학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와 병원에 오기 전에는 스타트업을 의료인공지능 스타트업을 같이 창업해서 CTO로서 연구 개발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병원에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와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을 한번 돌이켜 보면 사실 이제 의학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등장이 필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의료라는 어떤 행위의 분야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인 진단과 치료에서 사실은 돌이켜 보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일종의 데이터 과학을 100년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렌트겐이 X선을 발명하고 그 이전에 이제 우리 청진기와 같은 아주 간접적인 정보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 안을 들여다보는, 그래서 의료기기의 발전이라고 하면은 역사를 돌이켜 보면 환자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더 고해상도로 더 효율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더 비용 효과적으로 얻어내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그 의료기기들을 만든 원리들이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의료기기들이 아마 치료와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기기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양하고 수많은 데이터들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면은 이제 이런 데이터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거죠. 한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쌓인 데이터의 양 자체가 폭증하고 앞으로 더 이 속도는 가속화될 거기 때문에 이미 사람의 인지 능력으로 과거에 있는 이 환자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현재 새롭게 오늘 외래로 와서 새롭게 검사한 것까지 감안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요. 그에 따른 여러 법적 책임 이슈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의사결정 자체가 상당히 주관적이고 모호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많은 의학적 가이드라인이 언어로 되어 있지만 실제 세상은 언어보다 훨씬 해상도가 높고 아주 다양한 케이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의학 저널에서 이런 리더들 간의 인컨시스턴시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적이고 좀 언제 어디서든 쓸 수 있고 폭증하는 데이터에 또 잘 맞춰서 따라갈 수 있고 그다음 무엇보다 정확한 이런 솔루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많은 의료 데이터들이 이제는 디지털화되어 있고 잘 아시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수많은 연산 자원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공급하고 있고 무엇보다 지난 10년간 어마어마하게 많은 좋은 알고리즘들이 등장해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의학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가장 준비가 잘 되어 있던 영상의학과나 병리과 같은 영상을 주로 다루는 분야에서 먼저 가장 많은 발전이 있었고 현재는 이제 많은 분야 제가 뒤에서 또 보여드리겠지만 실제로 물리적인 역할을 하는 예를 들자면 수술과 같은 이런 영역에까지 이제 AI 혹은 로봇들이 이제는 등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논문 중에 일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의료기기로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서 개발이 되고 또 임상시험을 통해서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실제 임상 현장에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수많은 FDA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런 머신러닝 이네이블드 메디컬 디바이스라고 하는 기계학습 기반의 의료 기기에 대해서 리스트가 다 나옵니다. 지금 1000건이 넘는데요. 이런 1000건이 넘는 의료기기가 있지만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상당히 폭넓은 정의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엔트리가 1990년대 중반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연산을 통해서 하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너무 폭이 넓다고 볼 수 있고 현대 우리가 AI라고 하는 딥러닝을 사용했다라고 명시적으로 표시한 의료기기는 2017년도 1월에 아터리스 지금은 이제 템퍼스 AI라는 미국에 상장된 회사에 인수됐는데요. 이 회사가 2017년 1월에 카디악 MRI에서 이젝션 프랙션을 정량화해주는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으로 처음 허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11월에 그 전 세계 규제기관 중에 처음입니다. 인공지능이란 말이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포함된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이 덕분에 이제 저도 함께했던 뷰노라는 회사에서 빠르게 임상시험을 통해서 이듬해 2018년 5월에 국내에선 처음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여 개의 제품이 있고 우리나라는 300개가 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들이 있는데요. 미국의 의료 시장을 한 우리나라의 20배 정도로 보는 거를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액티브하게 연구 개발을 해오고 있고 많은 제품들이 지금 이제 임상에 도입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연구 개발을 했던 여러 가지 형태의 제품들이고 주로 의료 영상에 기반한 이런 솔루션들도 있지만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딥카스라고 우리 카디악 어레스트를 예측해주는 이런 생체 신호 기반의 이런 솔루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제품들이 실제로 뭐 FDA 승인을 받은 여기는 업데이트가 안 돼 있지만 이런 딥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FDA 승인도 받았고 몇몇 제품들은 이제 CE 뭐 국내 식약처 인허가를 다 획득한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는 절차들은 다 똑같습니다.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의 인공지능, 최근에 생성형 AI는 이것과 조금 다르게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의 AI, 이런 앞서 보셨던 특수 목적 AI들은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 뭘 하는 기능의 AI를 만들 건지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디케이션인지 어떤 모드 오브 액션을 가질 건지 이런 목적을 가장 먼저 정의하고 근데 너무 이제 작은 범위의 인디케이션 뭐 예를 들자면 레디올로직 파인딩만 볼 수 있다. 그러면 상용적인 가치가 좀 떨어질 것 같고요. 너무 범용적이면 개발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범위에서 선택을 하면 그 다음부터 거기에 해당되는 과거의 데이터, 레트로스펙티브하게 과거 데이터를 모아오고
그다음에 열심히 선생님들이 정답을 만드시죠. AI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데이터 전처리, 왜냐하면 여러 장비나 병원에서 데이터가 올 수 있고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전처리하고 AI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병원에서 혹은 다른 장비에서 성능을 검증한 다음에 드디어 가장 어려운 관문인 임상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걸 통과하면 식약처에서 품목 허가가 되고 그러면 이제 임상에 쓰게 되는데 문제는 이 5단계에서 6단계를 바로 넘어가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원마다 인프라스트럭처가 다 다르고 임상 현장이란 거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식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수행했던 여러 연구들인데요. 이거는 시간상 짧게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흉부 엑스레이에서 다 소견을 보는 인공지능 솔루션들을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었고 실제로 이미지 단위 혹은 병변 단위로 평가할 때도 레디올로지스트 선생님들하고 비슷한 이런 성능들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좀 엄밀하게 임상시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룹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연구들이 AI 없이 리딩을 한 다음에 다음 세션에서 바로 이어서 AI의 결과를 켜고 판독을 한 시퀀셜하게 리딩하게 되는데 그건 시퀀셜하게 리딩하면 바이어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그런 바이어스를 없애기 위한 워시아웃 피리어드를 준 크로스오버 스터디를 처음으로 그때는 해서 이 결과를 봤더니 여러 임상 경험에 관계없이 판독 정확도 올라간다는 걸 입증해서 영상의학에서는 가장 좋은 저널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입을 할 때는 이렇게 회사들도 이렇게 좋은 UI를 만들지만 병원에서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새로 또 배우셔야 되고 익숙하지 않고 또 다른 모니터나 막 창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병원의 팩스에 잘 연동이 되는 이런 걸 가장 선호하시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런 장비에 탑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GPU 같은 좋은 하드웨어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CPU 상에서 아주 적은 메모리로 작동하도록 최적화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도 적용이 됩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안저 영상에서 거의 볼 수 있는 모든 소견들을 찾아주는 것들도 10만 장이 넘는 영상에서 57분의 57분의 안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아주 고품질의 데이터를 만들었고 마찬가지로 14가지 정도의 소견을 봐주는 AI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로 임상시험을 통해서 허가를 받았고 1호 혁신 의료기기로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선정이 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다양한 소견을 찾고 팩스에 연동도 되고 아니면 포터블 펀더스 카메라도 있습니다. 그럼 촬영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포터블은 아까 그 모바일 엑스레이보다 더 하시한 어떤 연산 자원을 제공하는데 거기서도 최적화해서 탑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고요. 아니면 분야를 바꿔서 병리에서도 특히 우리나라는 위암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위암 진단 AI를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임상 검증을 해봤더니 레트로스펙티브하게 검증한 것뿐 아니라 프로스펙티브하게 이제 3개월 동안 모든 환자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성능이 아주 좋았고 그다음에 한 번도 디지털 병리 경험이 없는 6분의 병리 선생님들이 평가를 하셔도 암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특히 판독 시간이 아주 많이 줄어든다 이런 것들을 확인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별도의 UI나 아니면 병리 팩스에 연동이 되는 제품으로 이렇게 개발이 됐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AI 기술들 사실 이제 단순히 AI 그냥 뭐 흔히 표현하는 게 AI 돌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가 워낙 다양하고 때에 따라서 품질이 안 좋기 때문에 이미지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AI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요. 아니면은 의료 데이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레이블링 정답을 만드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레이블링하는 게 가장 성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수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가장 권위 있는 학계에 발표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의 구조도 상당히 경험적이기 때문에 모델 구조 자체도 AI가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뭐 이런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제품들이 사실 이제는 잘 아시는 GPS 같은 영상의학 장비의 대표적인 밴드들, G 필립스 지멘스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근데 이제 목적이 밴더 뉴트럴하게 별도의 제품이라기보다는 이 회사의 장비들을 잘 판매하기 위한 약간 목적이 좀 더 크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회사들 실제로 이건 뭐 앱이나 게임 만드는 회사에 비유할 수 있겠고 이건 앱 스토어에 비유할 수도 있는데요. 병원 관점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솔루션들이 인터페이스도 다르고 연동하는 방식도 다르면 도입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한 플랫폼하고 계약을 하면 이 안에 이런 제품들이 들어있어 가지고 뭐 구독을 한다든지 연동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이런 제품들은 로도즈 CT 같은 경우에 이제 레디에이션 도즈가 낮으면 영상의 품질이 떨어지니까 AI를 통해서 이제 이런 품질을 개선하는 것들이 이미 많은 밴드들, 뭐 캐논이라든지 뭐 이런 GE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이미 갖추고 있고요. 아니면 MRI는 이제 촬영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언더샘플드 된, 그러니까 뭐 비유를 하자면 듬성듬성 촬영하고 AI를 통해서 촘촘하게 채워 넣는, 그래서 촬영 시간의 애퀴지션 타임을 거의 3분의 1로 줄이는 이런 솔루션들도 이미 아주 많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제가 같이 개발했던 건데 이미 얻어진 이미지의 품질을 AI를 통해서 개선하게 되면 AI도 그렇고 휴먼 리더도 그렇고 폐결절 탐지 정확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모달리티 간의 컨버전, 특히 뭐 암 환자들 계속 팔로우업 할 때 CT를 계속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레디에이션에 대한 익스포저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MRI만 있으면 CT로 바꿔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모든 우리 아나토믹 스트럭처에 다 되지는 않겠지만 특정 영역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신세릭한 CT 가지고 가짜 CT를 가지고 스파인 서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보고도 미국의 텍사스에서 된 바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폼 팩터도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AI 형태가 한 가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개원가에서는 또 고민이 많으시죠. 왜냐하면 AI를 도입하려고 그러면 뭔가 서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인력도 필요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런 마이어브 같은 회사, 뭐 특정 회사를 제가 홍보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이런 회사들도 등장을 해서 특히 이 회사는 개원가를 타겟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주 소형 PC 하나만 병원에 설치를 하시면 병원에 설치된 의료 장비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클라우드로 보내서 여기 보시는 많은 이 회사들의 AI 솔루션들을 분석해서 그 결과를 다시 받아서 PDF로 출력하든 아니면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생태계도 얻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AI가 확산되기 위한 어떤 지금 이런 뭐라 그럴까요? 환경이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로 보내서 분석하고 그 결과들 이렇게 PDF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양한 임상 환경에서 필요한 솔루션들을 또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 이제 더 좀 똑똑한 제품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의료진이 하는 행위를 보조하는 것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의료에서 불가능한 행위들을 도와주는. 예를 들자면 이 회사는 이미 촬영을 하고 집에 갔는데 의료진이 예를 들어서 흉부 CT를 렁 캔서 스크리닝 위해서 촬영하면 사실 병원에서는 렁 외에도 보이지만 렁만 봐주시죠. 어쩔 수 없죠, 그건. 근데 이 AI 솔루션들은 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다 봅니다. 예를 들자면 골다공증 리스크를 굳이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알려주는 거죠. 당신이 얼마 전에 렁 CT 찍고 가셨죠. 근데 우리 AI가 분석했더니 당신이 오스테오포로시스 리스크가 되게 높은 분이니까 뭐 덱사 같은 검사를 해보세요라고 알려주면 다 좋죠. 환자도 그 삶의 질이 높아질 거고 보험회사도 예를 들자면 컴프레션 프랙처 같은 거를 방지해 가지고 보험 비용을 아낄 거고 병원은 덱사 같은 검사를 해서 검사 수익이 생길 거고 뭐 이런 이제 파퓰레이션 헬스 관점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제품은 이제 얼마 전에 자막 카디올로지는 몇 년 전에 나왔고 최근에 또 자막 카디올로지 논문이 하나 더 나왔는데요. 이 논문은 이 제품은 심초음파는 상당히 경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제품은 프로브를 어디서 시작해서 어느 속도로 어느 각도로 움직이면 잘하고 있는지를 여기 점수로 계속 보여주고요. 중요한 장면 지가 알아서 사진도 찍고 중요한 정량 지표를 여기 측정해서 자동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자막 카디올로지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한 번도 심초음파 안 해본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걸로 트레이닝 받고 실제로 해보면은 97점 몇 프로 이상이 성공을 합니다. 그 최근에 나온 거는 같은 원리로 우리 렁 US까지 해본 논문이 최근 한두 달 전에 나왔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98% 이상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초음파에 대한 전반적인 숙련도를 높이고 아니면은 접근성을 대단히 향상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 제품이 이제 미국의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이 됐고 GE가 빨리 인수해 갔습니다. 이 회사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으로 이런 제품들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말씀드린 두 개의 논문이 자막 카디올로지에 나온 두 개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도 기존에 못하던 것들을 이제 AI로 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보조하는 역할에서 더 나아가서.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지금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 옛날에 의료기기라는 것이 하드웨어
흔히 생각하시면 뭐 진단 영상 장비들, 수술방에 쓰는 여러 가지 도구들, 뭐 집에서는 호흡계, 뭐 체온계, 혈압계 뭐 이런 하드웨어 중심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AI 덕분에 이렇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많이 변화를 해서 수많은 회사들이 등장하고 과거에 우리 의료기기가 우리나라 전 세계 점유율이 2%쯤입니다. 상당히 안타깝죠. 전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을 가지고 있고 제조 강국의 IT 인프라도 이렇게 좋은데 어쩔 수 없는 뭐 특허라든지 병원에 한번 도입하면 잘 안 바꾼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진입을 잘 못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 회사들이 지금 전 세계 AI 회사들을 뽑을 때 꼭 들어가게 되고 특히 재밌는 거는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제는 코스닥에 상장을 해가지고 의료 인공지능 회사들이 섹터를 이루고 있고 지금도 상장을 준비 중인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연구개발뿐 아니라 인더스트리에서도 이렇게 액티브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많은 회사들이 적자에 뭐 이런 늪에 시달린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돌이켜 보면 매년 매출이 2배씩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는 여전히 적자지만 많은 회사들이 이제 매년 이 비용은 이제는 AI는 한번 개발하면 추가적인 비용은 적지만 꾸준히 이제 누적되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그러려면 이제 돈을 벌어야겠죠.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가장 레귤러터리 허들이 인허가가 될 거고 두 번째 허들이 보험 수가입니다. 오히려 보험 수가 더 어려운 허들이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이미 여러 가지 보험 수가 시스템, 민간 보험도 있지만 공공보험에서 여러 가지 뭐 행위별 수가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포괄 수가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행위별 수가에 해당되는 것도 이미 정식으로 리임버스먼트를 받는 사례가 2020년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프라이머리 케어에서 이제 그 당뇨성 망막병증에 대해서 그 옵타말러지스트들 그 안과 전문 병원에 가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리퍼 여부만 판단하는 AI이기 때문에 오토노머스 AI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미 수가를 받고 있고 아니면 포괄 수가로 묶여 있으면 AI를 안 쓰겠죠. 쓰면 그것도 다 비용이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포괄 수가에 보전을 해주는 형태로 혁신 의료기기에 대해서 보전해주는 제품도 이미 있어서요. 여러 제품들이 이렇게 NTAP, New Technology Add-on Payment라고 신의료 기술에 대한 보조 수가 개념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꾹 지원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초음파 그 내비게이션 해주는 것도 이 NTAP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면 보조 수가를 받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확 열리게 되죠. 그러나 뭐 작년 1월에 나온 논문에 의하면 아직까지 미국도 좀 부자 동네들만 AI를 많이 쓰고요. 절대적인 건수 자체는 많지 않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기울기입니다. 아주 빠르게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 수가를 받고 있는 실제 병원에서 쓰고 있는 제품의 수도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울기를 감안하면 임상에 도입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도 이미 수가를 주는 제품들을 리스팅해서 후생성에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19년에 심평원에서 가이드를 내놨는데 상당히 처음에는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을 단순히 보조하는 제품들은 기존 급여다. 그러니까 이미 기존 수가 안에 다 포함된 거니까 뭐 병원에서 회사와 나눠 가지든 그거는 병원이 알아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병원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죠. AI 회사에 비용을 지급해야 되니까 수가는 똑같고 그래서 도입하기 어려운데 나중에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진단 보조지만 혁신성이나 잠재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이 된다라고 완화됐고요. 실제로 이 트랙에 의해서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를 받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가장 확실한 거는 기존에 못 주던 새로운 정보를 주는 제품들 아니면 고가의 검사를 해야만 알 수 있던 정보를 훨씬 액세서블하고 저가의 검사로 하고 비슷한 정도의 정보를 준다면 그거는 신의료기술로 한번 고민해 보겠다라는 이런 트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트랙에 따라서 이제 뷰노에서 딥카스라는 제품, 일반 병동에서 원래는 그 제너럴 와드에 있는 환자들 중에 그 카디악 어레스트가 심정지가 예측되는 환자들에 대한 리스크를 그 바이탈을 계속 입력하면 이 리스크를 제공해주는 이런 제품이고 이미 거의 100개가 넘는 국내 병원에 제가 보면 삼성서울병원에도 도입이 돼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정 기간 동안 2년 정도 그다음에 평가하는 기간까지 포함해서 최근에 이제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 동안 비급여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도 수익이 생기고 회사도 수익이 생기고 환자 부담으로 이렇게 하면서 근거를 쌓으면 아마 이걸 기반으로 이제 신의료기술 평가를 하는 이런 트랙이 될 겁니다. 아니면은 이제 고가의 검사, 예를 들자면 심장 CT를 찍어야만 되는 그런 심혈관 질환 리스크를 훨씬 액세서블한 펀더스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도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를 받았고요. 아니면 아까 진단 보조이지만
병리와 같이 특히 전립선 같은 경우에 이제 코어 니들 바이옵시 12개를 뭐 다 판독해야 되고 글리슨 스코어도 구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진단 보조지만 신호기술 평가 유예였고, 아니면 맘모 같은 경우도 이제 가이드라인이 점점 빡빡해집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더블 리딩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버든이 더 심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AI가 만약에 그 2명의 리더 중에 1명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실제로 할 수 있다는 논문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이제 판독 보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가 되는 이런 트랙으로 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통합 심사 제도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치료기기, 뭐 흔히 디지털 치료제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디지털 치료기기들, 불면증,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우울증 뭐 이런 거 관련된, 아니면 최근에 치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제품들이 나와서 혁신 의료기기 지정이 되고 통합 심사 제도를 통해서 이 급여로 하나씩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개선되면서 하나씩 제품을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들을 이제 빠르게 돌아봤는데요. 옛날에 알파고 이후에는 이게 수익이 생길지 말지 뭐 상관없이 일단 어마어마한 연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실제 병원에 쓰려고 보니까 식약처 허가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고 많은 회사들이 이제 임상시험을 통해서 허가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많은 제품들이 있고 일부는 보험급여 제도를 통해서 하나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욕심이 하나씩 생기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AI가 개수는 많은데 정작 내가 쓸만한 게 별로 없고, 그다음에 내가 하루 종일 하는 의료 행위가 수십 개인데 그러면 AI를 내가 수십 개 써야 되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단순한 진단의 경우에는 괜찮지만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되는데 그런 멀티모달한 AI도 없고, 그래서 그럴 때 마침 이제 챗GPT가 등장을 하면서 범용 목적이고 멀티모달한 정보를 분석하는 그런 AI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그런 상황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범용 AI에 대한 니즈들이 많이 나왔고요. 일단 의료 영상만 하더라도 세그멘테이션하는 제품 하나하나가 다 의료 기기거든요. 근데 이제는 논문의 제목을 보시면 세그멘트 애니띵이죠. 그래서 의료 영상에서 아무거나 보이면 다 잘라줄게,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범위를 네모 박스만 딱 쳐주면 얘가 알아서 의도를 알아듣고 이렇게 잘라주는 이런 거고요. 다양한 우리 장기나 모달리티 정보로 다 학습을 시켰더니 골고루 성능이 좋더라라는 이런 모델들도 이미 나오기 시작했고, 이런 매드쌤이라고 불리는데 세그멘트 애니띵 모델이어서 쌤이라고 부르는데, 이 쌤을 이용한 맨 뒤에 보시겠지만 요새는 로봇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범용적인, 그러니까 딱 보시면 하나만 해준 게 아니죠. 내시경, 뭐 우리 CT, MRI 전부 다 원하는 위치에 네모 박스만 딱 쳐주면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분할해주기 때문에 이런 범용 목적의 AI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는 간단히 살펴볼게요. 시간상 가장 익숙하신 건 LLM이죠. 챗봇. 그래서 2022년 챗GPT가 나온 이후에 이렇게 수많은 LLM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뭐 거의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돈을 내야만 쓸 수 있는 챗봇들이고요. LLM 챗봇이고, 이거는 오픈 소스 LLM입니다.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는. 근데 보시면 성능의 격차가 매우 줄어들었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딥식이라는 애가 커머셜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넘어선 게 드디어 하나가 나왔고요. 격차는 줄어들고 크기는 점점 작아지고 성능은 더 좋아지는 이런 시대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저께 찾아본 건데 제미나이 2.5, 아마 유료로 쓰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제미나이 2.5 프로가 현재의 관점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LLM 리더보드 상에 가장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GPT-o3 뭐 이런 모델들이 지금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비용인데요. 여기로 가서 싼 겁니다. 그리고 여기로 가서 성능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있으면 최고죠. 싸면서 성능이 제일 좋으니까. 근데 거기는 없지만 여기 여기 커브로 보면 이 커브 선상에 있는 애가 제일 좋은 애일 텐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미나이 2.5 프로라든지 라마, 최근에 메타 페이스북 하는 메타에서 무료로 내놓은 모델이 상당히 비용도 싸면서, 이 비용은 이제 내가 GPU로 연산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실제로 뭐 내가 결제해야 되는 비용이 아니고, 그때 이제 라마 무료 모델이 이렇게 성능도 좋고 연산 비용도 싼 뭐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제 GPT 종류는 좀 비싸다는 거 아실 수 있죠. 여기 성능은 괜찮지만 그래도 비싸다. 그리고 가장 좋은 성능도 아니고. 그래서 더 재밌는 건 이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해서 이제 챗봇들하고 대화를 해서 누가 사람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논문이거든요. 그 챗봇한테 11살 인터넷에 대해서 지식이 박식한 뭐 이런 페르소나를 부여하면 채팅을 하면 얘가 사람인지 AI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고요. 그다음에 IQ를 테스트해 봤더니 거의 130 가까이 되더라. 최근에 나온 챗봇들은 뭐 이런 것들도 다 논문으로 나오고 있는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이제 리즈닝 케이퍼빌리티. 이제는 AI가 그냥 뭐 물어보면 바로 탁 대답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처럼 열심히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이제 thinking 하고 있다고 나오죠. 생각 중 이렇게 나오죠. 생각을 해보고 지가 이런 답도 만들어봤다가 저런 답도 만들어봤다가 지 스스로 이 답은 몇 점일 것 같다, 이 답은 몇 점일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제일 그럴듯하고 점수가 높은 정답을 사람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낸 게 딥식 R1이거든요. 잘 아시는 딥식 무료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딥식이 기존의 커머셜 모델에 준하는 성능을 보여주면서도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빠르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의료 분야에 이렇게 튜닝을 하는 일들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연산 자원도 매년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의 1년에 2.5배씩 좋은 컴퓨터를 계속 만들고 있고 이 덕분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그렇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올 라마 같은 경우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모델부터 작은 모델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가장 주목하실 거는 여기 컨텍스트 윈도우 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10 million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즉슨 챗봇을 쓰실 때 책 거의 100권을 집어넣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모델들은 컨텍스트가 점점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들, 뭐 EMR에 웬만한 환자들 정보 다 집어넣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많은 컨텍스트, 이게 책으로 치면 거의 7,000, 8,000 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서들을 주고 내가 공부한 거 물어볼 수 있고요. 그러면 진짜로 그 많은 문서에서 얘가 다 샅샅이 뒤져가지고 필요한 정보 찾아올 줄 아냐? 라는 게 이제 니들리는 헤이스텍이라는 테스트인데요. 실제로 흰색이면 이 정도 컨텍스트에서 못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10 밀리언 안에서 다 찾아오죠. 필요한 정보를 꽁꽁 숨겨놓고 사막에서 반을 찾는 일을 시키는 건데 실제로 다 잘 찾아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앞으로 LLM이 사람의 두뇌에 준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컨텍스트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반가운 소식은 그저께에 우리나라 네이버가 드디어 하이퍼클로바라고 한국어에 아주 특화된 뭐 EMR 안에 보면 한국어도 막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거 영어로 된 모델들 잘 못하거든요. 왜냐면 한국어 데이터가 1%도 안 됩니다. 걔네들 학습한 게. 그래서 이런 네이버에서 아주 작은 모델. 참고로 챗 GPT의 크기가 처음 나왔을 때 175빌리언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얼마나 작은지 아실 수 있죠. 작은 모델인데 불구하고 한국어 성능에서는 해외에 나온 모델에 비슷한 크기 모델보다는 훨씬 잘하고 0.5빌리언이면 우리 모바일 디바이스에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모델들이 특히 한국어에 특화된 모델들도 이제 나오는 시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뭘 할 거냐? 의료에서는 챗봇 갖고 뭘 할 거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건요. 퀘스천 앤서링입니다. 의학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해 주는 거. 아니면 기존에 있던 의학적인 문서를 요약하고 혹은 번역해 주는 거. 좀 쉽게 번역해 주든지 뭐 좀 요약해서 필요한 정보들만 남기든지 아니면 아예 도큐멘트를 만드는 거. 환자가 퇴원할 때 퇴원 기록지 만들어줘. 이런 거는 이번 그 EMR 안에 있는 정보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진 기록, 뭐 여러 가지 문서들을 종합해가지고 퇴원 기록지를 아예 만들어주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에 현재 실제로 연구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건 퀘스천 앤서링이죠. 의학적인 질문을 물어보는데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는 눈이 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영상의학의 레디올로직 파인딩들을 쭉 주고 얘가 뭘 것 같냐 감별 진단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답을 하는 거였는데 처음에도 꽤 잘한다. 그다음에 GPT-4가 나온다면 훨씬 잘한다. 약간 이런 거였고요. 초반에 나왔을 때만 해도 여러 의학 분야에 적용을 해보니까 그래도 GPT-4가 제일 잘하더라. 오픈소스 비해서 라는 거였고 그러나 이제 어떤 모든 의학 분야를 다 잘하는 건 아니고 특정 분야는 잘하기도 하고 특정 분야는 이제 잘 못하는 내분비 같은 경우는 좀 잘 못하더라. 뭐 이런 거고 뭐 특정 분야는 되게 잘하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였고요. 근데 뭐 환자들이 와가지고 사시선다로 물어보진 않죠. 그래서 실제로 임상적으로 쓸모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자는 고민이 있었고 미국의 한 병원은 로드 아일랜드에 있는 한 병원은 수술을 할 때 동의서가 좀 어렵다는 걸 생각을 해보고 3장 정도 되는데 이 병원에서는 의학적인 내용들이 어려워서 모든 환자들이 이제 다 이해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폼드 컨센트여야 되는데 제대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게 아닌 거죠. 안 하면 수술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3장이면서 여기 보면 이제 플래시 킹케이드라고 하는 이제 얼마나 이 문서가 어려운지를 학교 레벨로 대학교 2학년이 이해할 수 있다. 중학교 2학년도 이해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레벨로 표시하는 건데요. 대학교 2학년이고 3장짜리를 중학교 2학년 레벨이고 1장짜리로 변환해주는 이런 동의서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의학 법학 전문가들이 다 리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 전혀 없고 쓸만하다고 해서 실제는 수술 동의서를 다 이걸로 이제는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이제 환자 디스차지 서머리, 퇴원할 때 퇴원 기록지 써줘야 되는데 왜 입원했고 무슨 검사했고 결과가 어땠고 그래서 어떤 치료를 받았고 왜 퇴원하고 퇴원 이후에 이러면 어떻게 해라 인스트럭션까지 다 포함된 건데 이게 환자들마다 다 지식과 뭐 배경 수준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는 하죠. 환자의 페이션트 프렌들리하게 좀 맞춰주는 건 필요한데 문제는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없는 내용을 막 지어낸다든지 아니면 표현을 좀 잘못해가지고 환자들한테 포텐셜리 리스키한 것들을 막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의학적 가이드라인을 따른다든지 아니면 검색을 해보고 좀 말이 되는 아니면 EMR을 뒤져보고 대답하도록 하는 반드시 검색해보고 대답해라 약간 이런 리트리버 오그멘티드 랭귀지 모델도 요즘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뷰 논문을 살펴보면 AI가 이렇게 검색을 안 해보고 대답하는 것 대비해서 검색을 하는 경우에 할루시네이션이 좀 줄어들고 한 30% 정도 더 정확해지더라. 이런 다양한 연구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렉을 도입했을 때 더 나빠진 건 거의 없죠. 대부분 이제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훨씬 더 훌륭한 대답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저희 병원에서 같이 암 환자들 퇴원 이후에 상담센터 전화를 해가지고 상담 간호사분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너무 이제 좀 쉬운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간호사분들한테는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의 상담 전화를 한 목적을 이런 LLM 기반 챗봇을 가지고 분류를 해보면 되게 모호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잘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특정 목적의 이제 분류들은 인텐드들은 앞으로 챗봇이 대답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실제로 정말 깊은 대답이나 의학적 지식을 요구하면 간호사분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이런 구조를 짜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암 환자뿐 아니라 다른 많은 질환들로 지금 확장을 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가장 큰 규모로 이런 연구를 하는 것은 구글이 되겠죠. 왜냐하면 구글의 검색의 상당수도 우리가 네이버 지식인을 물어보는 것처럼 상당수가 이제 의학적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의학적 질문을 했을 때 옆에 붙는 광고들이 제일 비쌉니다. 뭐 병원, 뭐 제약, 뭐 그다음에 뭐 이런 의료기기, 뭐 이런 광고들이 제일 비싸기 때문에 구글이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무려 네이처에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만든 챗봇, 매드팜이라고 하는 팜이라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큰 랭귀지 모델이 있는데 이걸 의학에 적용을 해서 만든 모델입니다. 그래서 걔한테 여러 가지 메디컬 퀘스천에 대해서 대답하도록 했더니 처음에 이제 매드팜이 나왔을 때는 의료진하고 비슷하더라. 그냥 과거의 챗봇보다는 의료진 튜닝을 했더니 의료진 대답에 준하더라 뭐 이렇게 나왔지만 곧이어서 매드팜 2가 나왔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모델도 더 개선한 모델을 가지고 봤더니 의료진의 대답에 비해서 선호되는 비율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매드 QA 벤치마크라고 해서 미국의 의사 면허 시험 그 USMLE의 점수를 평가해 봤더니 이제 80점 훌쩍 넘는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서 꽤 대답을 잘하는 이런 모델들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네이처에 또 나왔습니다. 구글이 이제 계속 네이처 이런 걸로 논문을 계속 냅니다. 그래서 이런 매드팜 2라고 하는 이 모델을 좀 더 튜닝한 그래서 감별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이런 모델을 이제 에이미라고 불리는 이제 이 모델을 가지고 감별 진단을 한번 써봤습니다. 대단히 좀 어려운 케이스. 잘 아시는 이제 대단히 어려운 뭐 NEJM 클리니컬 패솔로지 컨퍼런스 문제 같은 좀 어려운 케이스들에 대해서 의료진이 그 AI나 검색을 전혀 못하게 스스로 이제 요 결과만 보고 환자의 정보를 보고 판단하는 감별 진단을 10개 정도 내보는 거랑 그다음에 검색을 하도록 허용해 주는 거랑 그다음에 에이미라고 하는 AI를 쓸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이걸 비교를 다 해봤더니 예상하시는 것처럼 그냥 혼자서 진단하시는 것보다는 검색을 하는 게 도움이 됐고요. 검색보다 당연히 AI를 쓰는 게 도움이 됐는데 재밌는 거는 의료진 없이 그냥 AI가 낸 결과가 제일 정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봤더니 처음에 이니셜하게 틀렸지만 AI의 도움을 받으면 맞게 되는 비율이 이제 꽤 올라가는 것들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늘 주의하셔야 되는 게 AI가 만능은 아닌 것이 연구들 중에서 일부는 AI가 이런 일은 진짜 못하더라. 예를 들자면 메디컬 코딩 같은 거 선생님들 보시면 다 잘하시는 건데 코딩 같은 거는 중간에 막 그 문법을 틀린다든지 그러니까 오타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코딩에서는 숫자 뒤끝 하나 틀린 게 매우 큰 오류인데 이런 것들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요. 비유를 하자면 얘가 문과여서 그렇습니다. 좀 그렇고 아니면 페이션트 메시지에서 리스판스를 해주는 환자에 대해서 그 페이션트 메시지 답을 해주는데 그 비율 중에 일부는 상당히 환자한테 위험한 답을 하더라. 아니면 포텐셜리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답을 만들기도 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 반드시 의료진의 리뷰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결과들도 뭐 란셋 디지털 헬스 같은데 이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메디컬 이미지에서 범용 모델이 나온다 말씀드렸고, 지금까지는 이제 LLM 기반의 챗봇들이 뭘 하는지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제는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그 둘이 합쳐져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AI가 언어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엑스레이와 판독문이 같이 분석이 돼가지고 얘네가 같은 페어인지 아니지만 알더라도 나중에는 이 판독문을 주면 이 이미지와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가지고 범용적인 거의 모든 이제 영상의학 소견들을 볼 수 있는 이런 제품들도 있고요. 뭐 수술 영상에 대한 분석, 시간상 좀 짧게 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병리 같은 데도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큰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20가지 메이저 티슈 타입, 그러니까 뭐 위암, 뭐 폐암, 뭐 전립선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메이저 티슈 타입을 그냥 데이터를 다 통으로 다 분석해 버립니다. 이렇게 돼서 큰 모델이 나오게 되면 얘는 패치 단위로 진단도 할 줄 알고 세그멘테이션도 할 수 있고 슬라이드 단위로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용적인 모델이 있다면 얘에다가 챗봇하는 랭귀지 모델을 붙이게 되면 이런 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한테 이미지 준 다음에 말로 여러 가지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무슨 질환 같냐, 환자 정보 주고 뭐 뭔 거 같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답을 하는데 기존의 모델 대비 훨씬 정확도가 높고, 이런 걸 기반으로 최근에 하버드 그룹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모델라 AI라는 회사는 말 그대로 병리계의 챗 GPT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주고 이 환자 무슨 환자인데 병리 이미지를 찍으니까 병리 검사에서 조직 얻어서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니까 이렇더라. 뭔 거 같냐? 무슨 검사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뭔 거 같은데 이런 검사를 하라고 레커멘드 해줍니다. 검사한 결과를 주면 얘가 진단을 쭈르륵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웹으로도 아니면 이런 패드나 뭐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이제 UI로 병리계에 이제 약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같은 이런 제품들도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아니면 최근에 이제 영상의학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뷰노나 루릭 같은 제품들은 병변을 이렇게 표시해 주는 제품이라 그러면 이제는 판독문은 이제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쓰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미지를 집어넣으면은 이미지를 잘 분석해서 텍스트를 이렇게 GPT처럼 텍스트를 막 만들어내는 이런 모델들도 나와 있고요. 실제로 결과를 보니까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당연히 더 잘하시지만 텔레레디올로지보다는 이런 AI가 더 잘하더라. 이런 결과도 나왔고요. 이건 단순 논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얘도 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순빛이라는 회사가 이미 시약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임상시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실제로 임상 검증한 결과가 레디올로지에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제품을 이용해서 판독을 하면 많은 경우에 민감도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독문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죠. 물론 모든 소견에 대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높아지더라. 그리고 또 다른 네이처 메디슨에 실린 연구에 완전 별도의 연구입니다. 그 경우에도 사람도 오류가 있고 AI도 오류가 있는데 판독문에 AI가 초벌을 만든 다음에 그걸 사람이 수정하는 경우에 훨씬 뛰어난 품질의 판독문을 쓸 수 있더라라는 걸 입증한 그런 결과들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밖에 이제 영상의학 병리가 아니라 제너럴 도메인의 이제 이런 의료 영상 분석에 대한 AI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상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렇고요. 구글도 당연히 이 영역을 하고 있고, 구글은 무려 14개 모달리티, 심지어 유전체 분석까지 포함한 이런 범용적인 매듭팜이라는 걸 내놔서 NEGM AI 발표를 했고, 얘네는 이제 무서운 게 이렇게 여러 모달리티를 봤더니 한 번도 안 시켜본 태스크, 예를 들자면 TB, 우리 결핵 같은 경우에 진단해보라 그랬더니 결핵만 할 수 있는 이 모델의 정확도보다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작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무서운 게 이머전트 어빌리티가 있어가지고 시키지도 않았던 일을 갑자기 할 줄 알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입증한 거죠. 얘도 체스 엑셀에 판독문 써봐라 그랬더니 꽤 잘 쓰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하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제미나이, 매드 제미나이는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도 답을 할 때 자기가 답을 한 10개 만들어 보고 10개 대답이 똑같으면 이제 사용자한테 보여줍니다. 의학적인 질문이니까 답이 정확해야 되니까. 근데 자기가 답을 했는데 이 대답 한 3번 했다, 저 대답 5번 했다, 다른 대답도 2번 하면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걔를 각각 검색해 봅니다. 검색해서 검색한 결과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나올 텐데요. 여기 없군요. 검색한 결과를 가지고 와서 걔를 다시 덮어 씌워가지고 또 다시 답해보고, 그래서 확신을 가질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보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훨씬 정확한 답을 준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밖에 이제 최근에 추론 모델이 나왔죠. 그래서 51, 53, 54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 훨씬 정확한 답을 주더라. 특히 의학에서 복잡한 문제, 논리적인 추론이 필요한 대답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단순한 GPT보다는 추론이 가능한 모델들이 더 정확도가 높더라. 이런 것들이고요. 더 반가운 소식은 이제 최근에 이거 아직 퍼블리시는 안 됐는데 액셉트 된 건데요. 네이처 메디슨에 이런 반가운 소식은 잘 아시는 아까 말씀드린 딥식이
GPT-4o 같이 되게 비싸고 병원에서는 못 쓰거든요. 병원에서는 이제 막혀 있기 때문에 환자 EMR이 있는 걸 여기다 올리면 큰일 나죠. 근데 딥식 같은 오픈 소스고 가벼운 모델, 얘는 오픈 웨이트 모델이라서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쓸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 안에서 쓸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 성능이 GPT-5에 비해서 4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더라. 거의 같더라. 성능이 여러 가지 의학적 질문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본 겁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반가운 소식이고, 마찬가지로 라마 같은 경우도 오픈 소스 모델인데 라마도 GPT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더라,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것 때문에라도 앞으로 병원 안에서 LLM 기반의 연구들이 아주 활발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약간 또 최근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제는 앞으로 AI가 하나고 AI 가지고 내가 그냥 그 AI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AI끼리 이렇게 통신을 하면서 지네끼리 협업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EMR에 지가 접근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AI, 예를 들어서 내가 분석을 할 때 렁 노드에 대해서 정확도가 내가 떨어진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 렁 노드를 잘 보는 AI를 불러다가 쓰면 됩니다. 기존에 허가받은 인공지능 솔루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프로토콜로 가고 있고, 실제로 이런 거 연구를 해봐서 비교를 해본 결과입니다. 봤더니 AI가 혼자서 뭔가 할 때보다는 여러 AI들이 협업을 했을 때 정확도가 개선되더라라는 연구들이 이제 하나씩, 그래도 이미 10여 편의 논문들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AI가 하나의 에이전트인 거고요. AI끼리 서로 협업을 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내는 이런 시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AI가 협업했을 때 더 정확도가 높더라라는 것들은 이제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앞으로 상당히 재밌는 또 연구 분야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마지막 주제지만 이제 피지컬 AI 시대로 왔기 때문에 워낙 지금의 AI가 인식을 잘합니다. 말도 잘 알아듣고 눈도 달려 있고, 그다음에 추론도 잘하거든요. 어떤 걸 할 때 순서적으로 단계 밟아가면서 논리적인 예측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예측한 결과를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로봇이 되어 있고요. 로봇이 뭔가 우리가 말로 시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슨 단계로 로봇을 조작하는 명령어를 만들어내야 되는지 지가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말만 하면 지가 명령어를 생성해내는 거죠. 그래서 로봇에 전달만 하면 지가 알아서 이제 움직여서 처음 보는 것들도 태스크를 수행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자면 최근에 수술방에 이제 로봇 널스 같은 것들은 스크럼 널스들이 하는 이런 수술 도구들을 집어다 주는, 뭐 메스 이러면 집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이런 논문들도 나와 있고요. 이런 컴포넌트들이 아까 보신 라마 같은 랭귀지 모델, 그다음에 아까 샘 말씀드렸죠. 영상에 대한 범용 모델, 뭐 이런 것들 다 조합만 하면 이런 로봇을 이제 말로 일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분야도 빠르게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를 이용하면 이제 정확도가 거의 100% 가까이 올라오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뭐 저도 수술 관련된 연구들을 이제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런 비전 랭귀지 모델과 통합하려고 여러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한 1분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모으는 것과 그다음에 UI를 어떻게 설계할지, 의료기기인데 채팅창 하나 띄워놓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나 사망이 일어나거나 무슨 환자에게 안 좋은 위해가 발생했을 때 누구 책임이냐는 거죠. 이게 범용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 LLM 만든 사람 문제냐, 파인 튜닝한 내 책임이냐, 아니면 사용하는 의료진의 문제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기로서 사용될 때 이런 LLM들은 특히 어떤 규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능을 평가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옛날엔 뭐 민감도, 특이도 뭐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됐다면 이제 말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말은 이게 97점인지 8점인지 평가하기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뭐 어떤 것들은 수많은 매트릭들을 비교해보고 사람이 평가해보고 비교해보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LLM한테 시켜보자. LLM 말도 잘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AI가 만든 것과 의료진이 만든 것과 뭐 이런 것도 비교해보자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뭐 WHO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있는데 드디어 규제기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FDA에도 제너티브 AI에 대한 의료기기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우리나라는 이미 가이드라인이 공개가 됐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지만 식약처에서 마찬가지로 세계 최초로 생성형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사실 이제 평가하는 방식은 생성 AI와 좀 다르긴 한데, 실제로 아까 판독문 생성 AI가 지금 임상시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 안에 그런 제품이 생성형 AI 기반의 의료기기가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품목 허가를 획득하는 일이 조만간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지금까지 매우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이제 그 결과로서 수많은 AI들이 나왔는데 사실 체감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도입된 의료기기가 많지 않은데,
그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아주 좁은 범위의 일만 할 수 있고 특수 목적 AI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런 아주 굵직굵직하게 범용적인 태스크를 수행하는 AI들이 나와가지고 이 의료 분야에서 AI가 도와주는 범위가 이렇게 더 커질 겁니다. 모든 분야를 다 도와줄 수는 없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넓은 범위에 도움을 줘서 앞으로도 의료 환경 자체가 많이 빠르게 바뀔 거로 예상이 되고요. 지난 10년간의 수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10년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규환 교수님께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청중계 분께서 지금 들으시고 계시는 분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정규환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세 분의 패널 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최동주 교수님이십니다. 최동주 교수님께서는 현재 지금 디지털 헬스 연구회의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웅주 교수님이시고 김웅주 교수님께서는 대한디지털헬스연구회 부회장님으로 계시고 다음 저희가 모신 분은 대한디지털헬스연구회 학술위원장으로 계시는 조상호 교수님입니다. 세 분의 교수님께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정규환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너무 좋은 강의 잘 들었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강의를 듣고 있어 보니까 막 그 향후 10년이 과연 올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일 생각해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10년 전만 해도 사실 인공지능 그러면 앞으로 올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이제는 와 있는 그런 현실이죠. 굉장히 좋은 강의신데 제가 몇 가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그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거라든지 뷰노에서는 대부분 이제 유니모달 영상 이미지만 쭉 갖고 하셨는데 이제 오늘 강의하신 게 멀티모달로 가야 된다. 근데 멀티모달로 가면 우리 의료계에서 파운데이션 모델 그래가지고 많은 자료 온갖 종류의 자료를 갖고 그걸 쓸 수 있게 만드는 건데요. 문제는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LLM을 이용하는 게 이제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의료 데이터와 지금 나와 있는 LLM을 파인 튜닝하는 건데 그 두 가지 다 뭐가 제일 허들이냐면 데이터죠 사실. 특히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데이터라는 건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연구들은 많이 했지만 실제로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구글 팜2하고 뭐 메이오 클리닉 정도가 시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LLM 갖고 이제 파인 튜닝하는 것도 데이터를 그 병원 데이터를 그건 갖고 오기 더 힘드니까 주로 무슨 밖에 있는 그 오픈 데이터 미믹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CMD를 쓰는데 그거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만약 그런 걸 개발하신다면은 좀 작은 규모라도 어떤 형식으로 개발이 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중요하고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멀티모달 AI를 만들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맞습니다. 데이터고요. 또 데이터는 모으는 것도 어렵고 또 그게 가진 윤리적인 이슈도 있고 대단히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 또 혹시나 만들었다고 쳐도 병원에 도입하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임상시험하기도 어렵겠죠. 왜냐하면 모달리티마다 가진 복잡들을 그대로 다 반영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엑스레이만 해도 뭐 장비 회사 몇 개 안에서 생각하면 되지만 모달리티가 복잡해지면 각 모달리티별로 장비, 병원 다 고려하다 보면 임상시험 성공률도 매우 떨어질 거고 만든다 한들 병원마다 환경이 다 달라가지고 인프라스트럭처도 안 갖춰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근하는 이제 말씀하신 몇 개 사례들이 있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중에 하나가 모달리티별로 특화된 모델끼리 조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일종의 하나하나가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어떤 애는 엑스레이 전문가, 어떤 애는 유전체 분석 전문가 이런 애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그 각각의 모달리티로는 큰 모델을 만들 수 있으니까 범용적인 약간 능력을 갖춘 애들이 있고 걔네들끼리 대화하도록 만드는 게 아까 뭐 MCP라든지 아니면 A2A 같은 프로토콜 아니면 그 인터페이스를 이제 LLM이 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LLM만 쓰지만 그 뒷단에는 이제 그런 그 모달리티별로 전문가 모델들이 막 서로 협업을 하면서 결과들을 생성해내는 그런 식의 방법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데이터가 정말 적은데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이런 큰 모델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제 AI 모델 중에 이미 그 모달리티에서 좀 어느 정도 학습이 된 애들에다가 걔네들이 이제 여러 가지 멀티모달 퓨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모델들이 어떤 피처들을 가지고 이렇게 통합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일종의 파인 튜닝을 통해서 적은 데이터로도 예를 들자면 네이처 캔서 같은 데 보면 이제 논스몰셀 런캔서 환자들이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에 이제 반응을 할 거냐 아닌 거냐 분석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숫자가 240몇 건이거든요.
근데 걔들 가지고도 충분히 모델을 만들어냈고요. 그다음 멀티모달리티로 퓨전하는 방식에 따라서 멀티모달한 모델을 만들 때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또 안 그래도 데이터가 희소한데 이빨 빠진 데이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다 갖춰진 환자는 거의 없고 꼭 한두 개씩 빠져 있는 거죠. 그럴 때도 이 그 각각의 모달리티에 특화된 모델을 쓰게 되고 피처만 나중에 쓰게 되면 설사 한 모달리티가 없더라도 있는 정보들 가지고 조합해서 또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적을 때도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오늘 설명드린 것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멀티모달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가장 좋은데 여전히 요원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별 병원이 하기도 어려워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지금 UK 바이오뱅크 이런 수준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큰 규모의 국가적인 차원의 데이터 만드는 게 이 분야에 있어서 경쟁력에 어마어마하게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강의 마지막 부분에 로봇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인공지능을 로봇에 장착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고 갈 일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우리들이 아시겠지만 로봇을 하기 같이 하는 건 쉽지 않은데 요즘 이제 AI 에이전트 그래가지고 이제 비서 정도 역할을 하는 거는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의료계에서 그런 AI 에이전트 같은 거를 개발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예, AI 에이전트를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AI 에이전트들 사실 이제 지금 LLM 자체는 에이전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걔는 채팅해주는 그냥 챗봇인 거고요. 에이전트라는 건 내가 일을 시켰을 때 지가 능동적으로 뭔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무슨 환자 과거 EMR 가져와봐 그러면 저희는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안 시켰지만 걔는 EMR에 접근을 지가 알아서 하고 환자 열심히 뒤져가지고 찾아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대답을 해주면 걔는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내가 다음 주 연휴 때 뭐 일본에 가는 비행기 항공권 몇 시에 가는 걸 찾아줘 아니면 예약해줘. 그러면 걔가 접근해서 찾아오고 이런 건데요. 병원에서 실제로 뭔가 워킹하려면 사실 챗봇으로 안 되거든요. 챗봇이야 범용적인 의학 지식 과거 걸 학습해 놓은 거고 결국에는 병원 안에 있는 정보에 실시간으로 액세스해가지고 분석도 하고 없는 경우에는 조립도 하고 해가지고 뭔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다 할 줄 아는 어마어마한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거는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하나하나씩 에이전트로 풀어가지고 가능한 일부터 하나씩 하고 더 복잡한 일에 에이전트를 하나씩 더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 선생님 강의를 지난번에 학회 때는 너무 짧게 들었던데 비해서 오늘 시간이 좀 충분하고 그냥 서로하게 듣게 돼서 굉장히 좋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제시한 페이퍼들만 해도 뭐 너무 정신없을 정도로 막 지난 10여 년 이렇게 갔는데 앞으로는 또 얼마나 어쩔지 기대도 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예를 지금 뭐 금방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에이전트 역할도 좀 사실은 나아갈 방향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제일 좀 초기 모델처럼 한 게 아마 딥카스가 아닐까 생각되고 굉장히 단순한 베리어블들 가지고 어떤 심정지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 AI가 EMR에 저는 궁극에는 이제 그런 방향도 하겠지라고 싶은데 또 가야 될 방향이라고 싶은데 예를 들면 저희가 너무 당연한 환자에게 뭘 자꾸 빼먹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예를 들면 스텐트 넣는 사람이 아스피린이든 뭐든 뭘 써야 될 텐데 지난번에 뭐 집에 남았다고 그래서 이번에 뺐는데 다음에 그냥 리피트하다 보니까 계속 빠지기도 하고 심방세동 환자 뇌경색 위험 예방 때문에 항응고제를 원래 쓰다가 또 비슷한 이유로 한 번 뭐 때문에 한 번 뺐는데 그러고 뭐 몇 달, 1년이 쭉 가기도 하고 혹은 뭐 과거의 히스토리에 어떤 항암제를 이번에 박성지 선생님한테 예를 들면 나타났는데 심부전이고 심실 박출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이 사람 왜 떨어졌지? 뭐 여러 가지 찾아야 되는데 보니까 옛날에 안병원에서 뭐 항암 치료를 충분히 뭐 이쪽 심장 톡식한 것들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거 다 찾으려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EMR에 다 접근하면 심지어는 다른 기관까지도 다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 이번에 이거 떨어진 거의 가능성을 뭐 물론 문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안에서 상당히 얘가 분석해서 서제스천을 몇 개를 해주면
우리가 굉장히 디시전 메이킹 하는데 진단 보조 지금 여러 역할이 있지만 그건 능동적으로 우리가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얘가 에이전트처럼 여기를 같이 꽉 잡고 있다면 제가 뭐 아까 뭐 빌리언까지도 다 들어갈 수 7,000, 8,000 페이지짜리 뭐 EMR에 접근할 수 있다면 제가 뭐 비뇨기과에서 지금 무슨 약을 쓰고 있는지 다 들어가서 찾아보는 것도 시간 걸리고 어려운데 지금 이 현자와 연관된 그런 거를 서제스션 해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아까 딥카스에서 시작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연결하면 궁극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진짜로 뭐 에이전트 굉장히 저한테 유용한 옆에 의료 보조, 똑똑한 의료 보조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심지어는 아까 뭐 예를 들면 항응고제를 써야 되는데 빼뜨리고 있으면 얘가 따당 하고 뭐 팝업을 띄우든가 뭐 말로 해주든가 아니면 서제스천 해주든가 그런 것도 예 그런 방향도 갔으면 하는데 그런 거를 아까 조합해서 그 정도 수준까지 가려면 혹시 그런 이미 시도가 되고 있는 게 있는지 혹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네.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좋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는 제가 볼 때는 가장 빨리 만들어질 것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환자의 EMR 접근해서 여러 가지 검사 과거의 결과들을 가지고 와서 이 컨텍스트가 이미 10밀리언쯤 되면 그 환자의 거의 모든 히스토리컬한 백그라운드 다 가져올 수 있을 거거든요. 가져온 다음에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에이전트 형식으로 구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다만 환자의 그런 것들 쭉 채팅창에 집어넣고 이 지금 내가 쓴 오늘 뭐 어떤 의무 기록에서 오류가 있느냐 이런 걸 찾아주는 메디컬 에러를 찾아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메디컬 에러들을 되게 잘 잡는다는 연구가 있고요. 실제로 미믹 같은 거를 어떤 이제 카이스트 교수님이 한번 분석을 하셨는데 그 안에 컨시스턴시가 떨어지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남자라고 했다가 여자라고 그랬다가 뭐 나이가 이랬다 저랬다 한 환자인데 그 하나의 레코드 상에서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잡아주는 것들은 기존의 LLM들은 워낙 잘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범용적인 지식일 뿐이고 내가 지금 보는 환자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 써내는데 그 이제 뭐 EMR에 뭔가 써내는데 그런 것들이 과거와 뭔가 메디컬 에러나 리스키한 것들을 내가 쓰고 있지 않은가 이런 거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하면서도 또 좋은 거는 그게 제 생각에는 확실하진 않지만 의료기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보 검색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임상시험이 필요 없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많은 회사들이 관심 있을 거거든요. 특히 그런 거 구현에 관심 있는 예를 들자면 클라우드 회사들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니즈가 충분하고 그거에 대한 비용을 누가 낼 거냐 뭐 이런 것들만 잘 정리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아주 그 프라이어티가 높은 그런 형태의 에이전틱한 어떤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않아도 네. 얘가 이제 예를 들면 자동으로 제가 진료 시간에 준비 딱 이거를 턴온 시켜 놓으면 제가 제 외래에 오는 혹은 제 입원 환자 있는 그런 환자들 얘가 같이 슈퍼바이즈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굉장히 릴라이블한 여러 가지 뭐 우리 리마인드도 시켜주고 그래서 같이 따라갈 그런 형태 중에 하나 아닐까 진료에 도움되는. 네, 저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응급 AI 관련해서 문진을 생성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진할 때 뭘 물어봐야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제 와서 계략적인 뭐 응급실에 실려 오거나 할 때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걸 딱 컨텍스트로 주면 문진에 물어봐야 되는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대답에 따라서 또 인터랙티브하게 그 다음 질문이 달라지는 최소한의 질문으로 필요한 정보를 다 얻어내기 위한 예를 들면 케이타스 분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네. 인공지능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EMR에 직접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제일 크지 않습니까? 네. 사실 왜냐하면 저게 지금 뭐 그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환자 오기 전에 다 뒤져보고 그게 가능하려면 EMR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 인베딩 인장을 꺼려야죠 사실. 하나는 네. 뭐 정보보도 있지만 저 EMR이 멎는 순간 저 아주 디자스터 같다는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개발도 어렵고 맞습니다. 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료 중에 병원이 지금 깔아놓은 그 내부 인트라넷 망이 AI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진료 중에 막 그런 걸 실시간으로 돌리면 아마 어마어마한 부하가 있을 거라 아마 그걸 계속 카피해 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완전 복사본을 만들어 놓고 별도의 네트워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실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 결국엔 다 클라우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클라우드로 가면 그런 문제는 좀 해방이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시큐어한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 문제는 지금 EMR 하는 사람들이 클라우드로 잘 안 가려는 게 문제인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그런 티핑 포인트가 오지 않을까. 네, 대세가 그렇게 돼버리면. 그 방금 말씀하신 그 김우주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예전에 공상과학 영화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 아이언맨의 그 자비스라고 뭐 하면은 맨날 저기 그냥 비서 역할을 해주는 거 모든 걸 해주면 현실화 될 것 같고 또 실제로 지금 임상에서도 저도 뭐 검색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해서 일일이 제가 눈으로 보고 다 찾아야 되는데 그 기능을 지금 실제로 해주고 있고 오늘도 뭐 몇 가지 도움을 받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저랑 관계없는 환자가 왔는데 이 약이 과연 요 환자의 상태와 관계 있느냐. 소화기내과 저는 순환기내과인데 소화기내과 분야라 제가 잘 몰라서 컨설트하고 또 시간 걸리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해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 이 임상 현장에 들어와 있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그래서 일단은 뭐 데이터 방대한 데이터에서 원하는 걸 찾아내는 능력 그 다음에 귀찮은 일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동의서 받는다든지 또는 의무 기록 작성해 준다든지 뭐 아니면은 깔끔하게 영어 쓴 거를 뭐 번역해 준다든지 그리고 아까 저도 관심 있게 보는 게 응급실에서 환자의 뭐 얼굴 보고 환자의 여러 표정 보고 말 듣고 그다음에 문진하는 거 보고 일단은 트리아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굉장히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네, 트리아지를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케이타스 레벨 3에 맞게끔 한 1,500까지 분류가 되는데 그걸 챗GPT 보고 네가 이 분류에 맞게끔 환자인 척을 해라. 그다음에 네가 의료진인 문진하는 의료진 척을 해라. 서로 대화를 만들도록 해봤거든요. 그 만든 다음에 이 내용을 보고 트리아지를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정확도 9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꽤 이미 어느 정도는 케이타스가 뭔지도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미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지금 선생님들이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추가적으로 레이블링 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파인 튜닝을 하면 꽤 트리아지 하는 데는 쓸만한 애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말로 하는 상당수의 이런 그 의료 행위들이 많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문진표하고 트리아지일 거라고 네네네. 생각합니다. 일단 네네. 또 혹시 여러 개 되시면 그 DTX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DTX라는 게 사실은 뭐 현재 나온 건 굉장히 제가 아는 한은 되게 좀 프리미티브 뭐 그냥 앱으로 뭐 이렇게 뭐 자꾸 뭐 뭔가를 가이드하거나 비헤이비어 체인지를 유도하거나 뭐 그 수면 주로 이제 그쪽에서 많이 쓰이는데 실제로 실물 약과 이 어떤 디지털 모달리티와 연관해서 DTX로 그렇게 한 사례도 혹시 있나요? 뭐 병용하는 경우들은 있죠. 그러니까 대체하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인데 약이 워낙 효과가 대부분 좋기 때문에 비헤이비어럴한 테라피 가지고는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기 어렵고 사람들이 또 컴플라이언스도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컴플라이언스를 높여준다든지 아니면 약을 그 이제 약에 대한 효능을 높이기 위한 뭔가 환자에 대한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콤비 테라피처럼 해가지고 둘 다 이용하면 좀 더 좋아진다든지 뭐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DTX의 정의가 진짜 그 약과 같은 효과를 똑같이 안 내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약의 효과를 어그멘테이션 시켜도 그 DTX에 속하는 걸로 보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지 실제 약이랑 똑같은 효과의 DTX는 사실 불가능한 거죠. 사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보면은 이게 이미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희가 진단하는 질환에 있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제 예를 들어서 심장 초음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심장 초음파 같은 경우에 이제 에코 AI 같은 그런 이제 초보자도 잘 사용할 수 있는 에코 티칭하는 이런 기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 저희가 실제적으로 임상에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때 보면 이 멀티 모달리티 이미징에 대한 DC 이게 모달리티를 같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같으면 이제 에코도 있지만 랩 데이터, 에코 데이터 그리고 심장의 CT 데이터, MRI 데이터 그리고 어떨 때는 팩까지도 찍어서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융합을 시켜가지고 결과를 내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현재까지는 보면 저희가 그걸 각각 다 각각의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저희가 이제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멀티디스플리너리 팀 어프로치를 하는데 이걸 아까 말씀해주신 거에서는 이제 AI들도 멀티디스플리너리 팀 어프로치 같은 멀티모달
퓨전이라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 현재는 안 되잖아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언제 될 것 같으시고 좀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각각을 이미지를 챗봇에다 다 넣어가지고 물어봐야 될까요? 그 전에 그러니까 완전 에이전틱한 그런 AI 외에 그 이전에도 멀티모달한 AI들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건수만 충분하면 뭐 LLM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사실 멀티모달한 모델을 다이렉트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입력이 MRI 시퀀스만 있는 게 아니라 MRI, CT 뭐 아니면 뭐 다른 뭐 에코라든지 이런 모달리티들을 동시에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지금 왜냐면 제가 오늘은 이제 기술적인 내용이라 말씀을 안 드렸지만 지금 그 이미지 얼마 전에 지브리 이미지 만들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브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지브리는 과거에도 가능했거든요. 요새 보면 4컷 만화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기술적으로 되게 진보된 이유가 4컷 만화가 말이 되려면 그 말풍선 안에 말이 돼야 되거든요. 옛날에 그 달리 같은 거 해보면요. 말 써보라 그러면 말이 괴상망측한 한자 같은 거 이상한 거 막 쓰거든요. 상용 문자 같은 거. 근데 지금의 모델은 오토레그레시브한 모델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 말은 거대한 트랜스포머가 그냥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음성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토큰화해 가지고 입력 단위로 만들어 가지고 모달리티 상관없이 다 그냥 통째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을 지금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데이터만 충분하면.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데이터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에이전트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의 오토리그레시브한 모델 가지고 분석해서 결과를 내는 거는 지금도 가능하고 아니면 그 이전에 있었던 컨볼루셔널 뉴럴 가지고도 이미징 모달리티가 여러 개라면 충분히 멀티모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법과 이미 수많은 논문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뭐 당장은 안 하겠지만 우려하는 게 데이터가 부족하다. 네. 그리고 또 미래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인간이 데이터를 생성 안 하고 자기들끼리 맞습니다. 데이터를 조금 변형해서 할 거라 데이터 고갈. 네. 뭐 그래서 뭐 인간의 지능이 뭐 떨어지고 그런 우려도 지금 벌써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제 생각도 그렇게 될 네. 것 같은데 그걸 또 타겟책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타겟책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이제 신세릭 데이터 그러니까 LLM만 보면 신세릭 데이터가 엄청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딥식을 만들 때도 그 오픈 AI가 하려다가 말았던 게 니네 데이터 만들 때 우리 거 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딥식 논문에는 딥식 V3라고 작년에 나온 걸 썼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대답하는 패턴을 가만 보아하니 우리 오픈 AI GPT 써가지고 데이터 만든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신세릭한 데이터가 아주 익스텐시브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의료 분야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 거냐? 그러니까 의료 분야에서 만들어낸 가짜 데이터들이 실제 환자를 잘 대변하는 데이터일 거냐는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말이야 뭐 질문 대답 어느 정도 말만 되면 되는데 그런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심스럽긴 할 텐데 제가 볼 때 그거보다는 있는 데이터를 더 많이 쓰는 게 지금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있는 데이터에 대한 액세서빌리티가 이미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의료는 그런 것부터 우선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데이터를 뭐 신세릭하게 만들어내든 그렇게 아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오늘 제목이 이제 인공지능 미래니까 혹시 디지털 트윈에 대한 뭐 이런 거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은 같이 병행하는 데는 없습니까? 지금 장기별로 예를 들자면 뭐 다소 같은 데서 옛날부터 많이 했던 우리 심장이라든지 인공 심장이라든지 그러니까 디지털 심장이라든지 아니면 뇌 같은 것들은 이런 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장기별로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을 시스테매틱하게 바라보는 순환기라든지 뭐 이런 사람을 시스테매틱하게 보는 거는 저도 열심히 그때 찾아봤었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도가 크고 필요한 데이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투인이라고 말하는 정도까지 아주 거창한 건 아니더라도 사람의 멀티모달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예측해보는 뭐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열 몇 개 질환들에 대해서 특히 시스테매틱한 디지즈들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는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레트로스펙티브한 연구입니다. 다. 근데 생각보다 이 환자의 멀티모달한 데이터를 시퀀셜하게 쭉 트랜스폼해주고 다음에 어떤 질환을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쓸 때는 사실은 저희 표준화된 그 코드들 쭉 들어간 거예요. 이 환자가 과거에 언제 비짓해서 어떤 검사를 했고 어떤 결과 진단을 받아가지고 어떤 처방을 했고 그러니까 메디케이션부터 다 코드로 되어 있는 그런 걸 이제 쭉 준 다음에 이 환자가 미래에 어떤 시스테매틱한 디지즈가 나올 것 같은지 예측해봤는데 다 정확도가 생각보다 높더라.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거창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버추얼한 나의 복제품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만 쭉 주더라도 그걸 가지고 뭐 예측도 해보고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코드를 안 줬지만 이 환자한테 어떤 약을 미리 줘보면
예를 들면 뭐 카디오베스쿨라 디지즈의 리스크가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중분들께서는 아직까지는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신 바가 없는데 아마 궁금해하신 내용들을 패널분들께서 모두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이번 제7차 대한신부전학회 디지털 헬스 연구회 시간에는 심도 깊은 강의와 그리고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AI를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현재와 미래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연자분께 감사드리고 패널에 참석해 주신 세 분의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모두 끝까지 신청해 주신 여러 청중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웹 심포지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